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의 실체를 밝히자며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에 수사 회피 시도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웅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두 사람 모두 월북 조작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공장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불매 운동까지 직면한 SPC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안전 경영 강화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SK CNC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유행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2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지난 13일 압수수색하는 등 이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진을 하자 이 대표가 특검을 하자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윤석열 대통령 의혹도 포함해서 조사하자며 대통령과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자, 여당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제와 특검으로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은 다시 작년 대선 때 대장동 특검 전국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오늘 발언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다시 전국은 특검 전국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김용 부원장 영장 청구에 이재명 대표 특검 카드 꺼냈죠. 오늘 또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장관, 김웅희 전 청장도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예정이 없었고요. 그리고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왜 특검 카드를 꺼냈다고 보세요? 일단 워낙 큰 대형 사안들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급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상황이 발생하면요. 흔히 쓰는 필요한 전략이 국면 전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검찰 주도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을 판을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네. 그런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 기자회견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일 교수님은 이 특검 카드가 좀 통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보통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예를 보면 네. 뭐 권력층이라든지 이런 걸 수사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경우 또는 수사를 했는데 미진한 경우 또는 수사를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경우 이런 예.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특검이 도입될 때도 온로비 사건 대통령 부인이 연관되니까 검찰이 어떻게 그걸 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나 이런 뭐 권력층이나 뭐 검찰 인사가 연관돼 갖고 검찰 수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예. 되게 특검을 했는데 지금은 뭐 특검을 할 필요 없이 지금 수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예.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안이 발의된 게 지난해 9월이었죠. 네. 그때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는 또 그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거부하고 이래서 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은 사실 좀 뜬금없는 얘기고 사실은 네. 특검 성격상. 그리고 특검을 만약에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 또 민주당에서 준비할 테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단독으로라도 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네, 뭐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하겠다는 예. 얘기였는데 일단 뭐 이 특검을 발의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니까 예.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를 하겠지만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예. 또 무슨 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원회 현재 12명인데 어쨌든 7명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고 5명이 그 국민의힘 의원이고 1명이 지금 조정훈 시대전환위원인데 네. 조정훈 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이름이 패스트트랙이지 네. 아무리 빨리 해도 18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국회의장이 또 특별 상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여러 걸림돌이 있는데 꼭 관철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지금 이슈를 전환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크겠죠. 네. 지난 대선 때 상황하고 딱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네, 야당 입장에서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과거에 너희들이 원래 특검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로 또 얘기하느냐라고 이제 어떤 내부 분란용의 어떤 공격을 했는데 원래 특검은 주장하는 쪽은 공격적인 의도가 있죠. 이를테면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방어하는 사람이 특검을 주장하는 경우는 또 노리는 계획도 다르죠, 사실은.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검이라는 게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리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특검은 예.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예측 외의 변수로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기 지난 때문에 대선 때 보면 상설 특검으로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당시에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이 특검도 역시 법률안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뭡니까? 만약에 이제 뭐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해서 통과했다 예, 하더라도 법안으로 이제 뭐 예. 성안이 돼서 이제 올라간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안인 거죠. 그렇군요. 또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정 자체를 안 하면은 뭐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 이슈가 지금 특검 전국으로 지금 가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특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은 전환에 일단 처음 시동은 성공적인 것 같다라는 건데 예. 문제는 검찰에서 네.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팩트가 혐의가 나올 경우에 예. 이게 특검으로 가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분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액수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지금 8억인데 뭐 그중에 일부 1억은 배달 사원하고 또 1억을 되돌려주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받았고 그 받은 쪽지 메모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구체적인 팩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특검을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요,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라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인데 저분은 또 이제 김용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닙니까? 예. 그런 신분을 당연히 적시했을 거고 체포영장에. 예. 근데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또 이제 구속영장 실시하면서 다 검찰이 그와 같은 것을 더 뭐 증거를 더 보강했겠죠. 예.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뭐 돈 요구한 경로, 예. 뭐 그야말로 뭐 김용, 유동규, 남욱 이렇게 됐고 또 남욱 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어디에서 얼마를 마련했고 어디에서 얼마를 마련했고 그 마련한 경로까지 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 돈 전달 경로 반대로 갔는데 중간에 또 이모 씨가 껴있다는 이 명칭까지 나왔고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네. 구속이 되면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얘기한 게 뭐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 예. 이론도 뭐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이제 2차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1차 방어선은 검찰 수사가 모두 조작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면 나는 모른다 이거죠. 네. 나는 모른다. 김용 부원장이 받았을 수도 있다. 네. 지금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겠다 한 것은 예. 바로 그 선에서 이제 2차 방어선을 친 거죠. 네. 그게 안 될 경우 이제 특검이라는 3차 방어선을 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라도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제1야당 대표니까 서면 조사라도 해서 그런 연관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이제 그게 바로 나는 김용 부원장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이 돈을 줬다면,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줬다면 김용 부원장을 보고 줬겠느냐. 이 거액의 정치 자금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을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이라는 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이분 보고 돈을 주겠습니까? 이 의혹을 제거하고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전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로운 정당이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는 협조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소위 주범인 유동규의 구속 기간을 연장도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저기로서는 거기는 뭔가 흑막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유동규 씨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검찰은 소위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인 것이죠.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형량 낮추기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지금 네.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예. 일단 입증 불가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검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내부에서 일종의 어떤 형량의 딜이라든지 네. 또 약간의 압력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흔히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수사 기법인지 예. 혹은 뭐 막연히 압박인지는 경계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입증 불가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주로 유동규란 남욱과 같은 대장부의 핵심 인물로부터 내부 제보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네. 점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2단계, 3단계 구체적인 팩트, 혐의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이 점이 제일 곤혹스러운 거죠. 예. 원래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3인방 측근 하면 방금 김용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예. 그리고 이화영 이렇게 3명을 많이 꼽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3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전방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혐의가 자꾸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사안하고는 달리 대응하기가 아주 곤혹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내에서는 이제 서른 의원이 예견이 됐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에서 또 당 내에서는 또 그 발언을 왜 했느냐, 네. 출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댓글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이낙연 대표 쪽에서 이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지금 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실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서른 의원이 얘기했지만 예. 누구나 얘기는 했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건 뭐 구멍을 외면했던 거고 예. 그런 상황을 있어도 외면한 것이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배에 구멍이 났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사실 이런 서른 의원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경선 과정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보니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그래서 비화가 된 거고 이게 예. 본격적인 그 사건으로 된 것이고. 근데 서른 의원은 사실 뭐 그때 물론 이낙연 의원 측의 후보 측의 이제 뭐 좌장이긴 했지만 예. 그래도 민주당원인데 그걸 사건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비화되어서 이렇게 민주당이 침몰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충정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리 상대 후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정말 있을 거라고 누구나 얘기는 했는데 예. 일부 사람들은 외면했던 거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했던 그런 것이 지금 되는데 이제는 민주당이라는 어떤 실체를 인정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좀 할 때가 된 거죠, 사실은. 네.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선거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모든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법적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 근데 이것을 좀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방어하고 나간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함께 봄을 치고 민주당이 지금 같이 늪으로 갈 건지 네. 이 정도에서 좀 어떤 자세를 새로 다시 할 것인지 관계를 이걸 확실히 해야 할 때가 됐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른 의원이 어제 네. 이 같은 언급을 한 이후로 민주당에 160여 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명도 이와 비슷한 답을 이야기를 하는 의원은 없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네. 일단 단일 대우로 검찰 수사에서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나 봐요. 예, 저는 상당히 좀 쾌수맞고죠. 좀 위기가 닥치면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단일 대호입니다. 네. 내부 결집, 똘똘 뭉쳐 대응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 문제로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최재성 전 의원까지도 예. 상당히 지금 뭐 실망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뭐 이현우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민주당이 다급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침묵 속에 주시하고 있지만 예. 더 추가로 민주당의 불리한 말하자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들 혐의들이 추가로 나올 경우에 아마 당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분리하자라는 아마 내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아마 조만간 빠른 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민주당이 침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근데 솔직히 이 대표가 뭔 결단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로 내가 다 할 테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의 그림은 사실 이 대표가 그려온 그림 아닙니까? 예. 그 무리하면서 그때도 의원 출마할 때도 그렇고 예. 당대표 출마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무리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고
더더구나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또 정진상 정책실장 예. 이런 분들을 당직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분들을 좀 체포하고 이분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예. 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던 그림이죠, 이게. 예. 수사 걸려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스크럼을 짜고 나가서 이재명을 지키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본인이 원한 그림인데 지금 와서 선을 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론 거의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단일 대우로 뭉치고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투쟁도 지금, 하고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원하던 그림이고 그리던 그림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민주당에서 결단을 해야죠, 이제는. 좋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하든지. 물론 이제 이 민주당이라는 실체를 실제로 당 옳습니다만. 지도부는 대부분 예. 이재명계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제가 이걸 예. 무슨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예. 지금 335 모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만이 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겉으로 보면은 이 대장동계 검찰 수사로 민주당이 의존하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총선 공천에 있죠. 아, 얼마 공천에. 후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공천에 상황을 있다. 총선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탄탄하게 가면 예. 친문 예. 핵심 그동안 이제 상당히 좀 윗보인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위기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차제에 두고 양자 택일할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밀어서 눈에 들자. 아니면 차제에 흔들어서 이 대표 체제 흔들어서 뭔가 새롭게 난 각자 도생하자라는 두 가지 생각을 놓고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 시간이 누구 편이 될지 여부도 관심이겠습니다만 가장 큰 관심은 여론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안이 탁 터졌을 때는 보통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합리적인 사람들이 문제죠. 네. 이 양쪽으로 완전 진영화돼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완전 극단적 진영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라고 예. 믿는 사람들은 얼마 있고 예. 현재 강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 네. 되어도. 그런데 결국 중도층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쪽 보면 퍼센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그렇게 떨어져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볼까요? 네. 그러면 예. 떨어-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여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갔잖아요. 네. 떨어진 사람들이 결국 민주당 지지율로 다른 반대로 돌아서야 사실은 민주당이 수혜자가 되는 건데 예.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총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예.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게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내주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서서히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수사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걸 보면서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지율도 오를 것이고 지금과 같은 계속 이런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도 지금 지지율 좀 보셨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2주 연속 떨어졌고 네.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져서 33 대 33 동률이 됐어요. 네. 예. 일단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반사 효과는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아무리 떨어지고 낮더라도 그 떨어진 표의 상당 부분 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없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 후반대 대통령의 지지율 정도 되면 예. 지금 민주당 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예. 거의 40% 육박해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것은 반사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 조금 전에 노동현 교수 말씀하신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층은
양측의 치열한 정치 공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중도층이 움직일 때는 정확한 팩트가 나올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예. 여러 가지 구체성을 띤 혐의점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도가 상당히 여당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가요. 전 정부 서해 피격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서욱 전 장관 또 김홍희 전 청장 지금 영장 청구했고 심사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로 민주당이 또 결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 쪽에서 결집할 수 있고 이재명이 또 결집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결집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지층 결집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예. 진보 보수가 팽팽하게 극단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예. 어차피 양쪽 리더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0% 가까운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네. 중도층은 저처럼 어떤 공격적이라는 네거티브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 이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느냐가 네. 저는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권력 이동기의 교체가 한 번도 이렇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매번. 예, 그래서 국민들은 오래 해왔었고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적폐라든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 여기에 사정 한파는 몰아칠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키에 먹히지 않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지금 후반 좀 전에 갤럽 조사 보셨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집권 초기인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운영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지율 회복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지지를 올린다든가 예. 그건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저는 오를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27% 예를 들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뭐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지지하지 않는 것이고 네. 중도층도 마음을 많이 돌렸고 거기다가 보수층도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뭐 정말로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를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지율을 굉장히 올린다거나 그런 방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지율이 이 과거 정부하고 역대적으로 평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과거 정부의 20% 정도면 완전히 레임덕이고 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극단의 세력이 충돌하고 중도층이 하늘로 붕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낮더라도 국정이 어떻게 보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한다면은 지금 한 30% 후반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40%대만 진입을 하면 상당히 양호하게 굴러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40%가 안 됩니다. 50%를 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취임 초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론조사를 보실 때 조금 과거와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저는. 네, 하실 말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저도 대부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서욱 장관하고 이제 뭐 해경청장 김홍희 청장 이 문제를 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전혀 모르고요. 당연히 서해 피살 사건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속을 꼭 해야 하는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건 수사기법이 아니거든요. 다 아시지만 구속 사유라는 건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증거인멸 우려 아닌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도망하겠습니까? 출국 금지하면 되는 것이고 더구나 이미 증거는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방부 가서 해경 가서 무슨 증거를 인멸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과도한 거라니요. 과도한 수사. 그러면 검찰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밤 정도에 다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2를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을 거라면서 독감과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와 비슷한 24,751명입니다. 2주 전보다 2천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정도 많습니다. 5주 연속 2만 명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9로 9주 만에 1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이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33명으로 열흘째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0명 나왔습니다. 당국은 감소세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으며 확진자가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다 12월 초쯤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 1세에서 6세까지는 1000명당 7.2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당국은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큰 어린이와 고령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또 가을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아 17개 시도 유명 행락지와 축제장에 2,500명의 방역관리요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엔 검역 지원 인력 150여 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 수요 급증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군대 내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 검사 후 복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5,000여 명이 격리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고 군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층 시멘트 타설 작업 중에 바닥이 무너져 내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초 아태협 안모 회장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대북경제협력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2억 6천만 원을 포함해 불법 정치자금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인여대는 오는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합니다. 네이버가 자사뉴스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 편향적이란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해 반론 보도문을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도입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부 유력회사의 부도설까지 떠돌 정도인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도의 출자기업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회사의 빚 2천억 원을 보증선 강원도가 당장 빚을 갚는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선택하면서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2천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과 특수 목적 법인인 아이원 제1차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일반 회사, 특히 건설 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를 담당하던 단기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금리가 한 4%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런 단기 채권 금리가 8%,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롯데건설이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이어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을 빌린다고 밝힌 것도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8위인 롯데건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계열사에 손을 벌린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단기 자금 마련 문제로 위기에 처하고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증권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하고 현재 약 3조 원 조성해서 1.4조 원을 사용했고 1.6조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조속히 투입해서 그 레고랜드발 ABCP 그 자금 경색 국면에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시장에 떠도는 부도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 보증 빚을 갚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실제로 빚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남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빼앗기는 등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300회 이상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력시설 파괴가 유럽행 난민 사태를 노린 거라면서 유럽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헤르만 할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근 열흘간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300회 이상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기 공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할루셴코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을 2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불안해합니다. Думаю, все повиключали всю електрику, тому що це дуже серйозно до цього віднеслись. Обігрівачами ще не користуємос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체 발전소의 3분의 1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당했다며 국민들에게 절전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화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러시아가 전기를 끊어 난민 사태를 유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ий терор проти наших енергооб'єктів спрямований на те, щоб створити Україні якнайбільше проблем з електрикою і теплом цієї осені і взимку. І щоб якнайбільше українців поїхали до ваших країн.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게 더 많은 대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 중 일부를 생산하는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수력발전댐 폭발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례연설 동영상에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카호우카 댐과 시설물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잘하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선서 후에 검찰총장께서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선서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제출해드린 업무현황 국민들도 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소방서 상황 속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정감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상임이 다 하는데 왜 박사만 내리십니까? 다른 나라 검찰들은 다 안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검찰만 저 그래요?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되죠. 아니 민주당이 국정감사 먹는 것이 하나의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네? 국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셨으면 지난 이런 방식에 앉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업무보고 저런 식으로 끝나는 거 없고 위원장도 알아듣지 못한 업무보고라고 어떻게 회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니 수사하라! 이원석 경찰관님. 네, 오늘 날이 온화한 만큼 대기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 지역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 19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10도, 안동 9도, 부산 16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과 포항 22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